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확진자는 다시 2,0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환자와 의사, 간병인과 보호자까지 70명 넘게 확진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환자 수가 9월 말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추석까지는 지금의 유행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먼저 전국의 코로나19 주요 상황을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 한 식자재 마트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 20일 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지금까지 직원과 손님 등 22명이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마트 직원들이 장시간 함께 근무하며 사용한 공용 휴게실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에선 대학병원 관련 집단 감염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42명이 추가 확진된 데 이어 오늘도 10명 넘게 양성 판정을 받아 백신 접종자 27명을 포함해 80명 이상이 확진됐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근에 어떤 형태의 감염원이 있었고 이에 따라 델타 변이로 인해서 급속히 확산된 걸로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55명, 지난 11일 2,221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역대 두 번째입니다. 휴가철이 끝나면서 최근 한 주 전국의 이동량은 직전주 대비 5.7% 감소했지만 식당과 카페, 쇼핑센터 이동량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보다 3% 늘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또 쇼핑센터 등의 이동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환자 수가 증가할 위험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 9월 말까지 환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다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석 전까지 유행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안정적인 추세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방역 조치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리두기 완화는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가족 친지 모임을 포함한 추석 연휴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백신 접종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만 18세부터 49세 국민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대상자의 3분의 2가 예약을 마쳤는데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접종이 가장 절실한 연령대이다 보니 정부가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덕영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18세에서 49세 대상자는 모두 1,500만 명. 전 국민의 4분의 1이 넘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핵심 연령대에 대한 대규모 접종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대상자의 66.9%인 1,000만여 명이 예약을 마쳤고 모더나 백신 추가 도입에 따라 20만 명가량은 추석 전으로 접종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정부는 49세 이하 연령대에 대한 접종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추석 전 전 국민 70% 1차 접종이 가능해 코로나19 대응의 분기점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예방접종률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접종률이 이 정도까지 높아지게 되면 코로나19 전파력과 위험도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4차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49세 이하에 대한 접종은 시급합니다. 지난해 8월 2차 유행 당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50세 이상이었고 3차 유행 때도 50세 이상의 비율이 높았지만 이번 4차 유행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20세에서 49세의 비율이 55.3%를 차지하며 50세 이상의 2배가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결국은 감염돼서 면역을 획득하거나 백신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거나 두 가지밖에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이들 연령층에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접종될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 시제품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더나 백신을 맞은 50대 남성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사례와 관련해 인과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혈병과 백신과의 관련성은 세계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1차 접종은 전 국민의 52%, 2차 접종은 꼭 4분의 1 마쳤습니다. 델타 변이의 위력에 기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아야만 한다는 대규모
자료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위중증 확률을 현저하게 낮추는 효과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이준범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35주 동안 미국의 의료진과 소방관 등 현장 대응 인력 4천여 명이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백신 접종을 마친 2,800여 명 가운데 확진자가 10명 발생해 백신 감염 예방 효과는 91%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7월 이후엔 예방 효과가 66%, 이전보다 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의 98%가 맞은 백신은 mRNA 방식인 화이자와 모더나. 화이자 백신의 감염 차단 효과가 델타 변이에는 64%에 그친다는 이스라엘 정부, 또 88% 정도로 떨어진다는 영국 보건부 발표와 비슷한 결과가 확인된 겁니다. 미국 연구진은 그러나 감염 위험을 3분의 2 낮추는 효과 자체로도 백신 접종의 중요성과 이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증상으로 인해 입원할 확률이 접종자보다 29배나 높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이런 백신 효과 감소가 델타 변이의 강한 전파력 탓인지 아니면 백신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며 면역력이 자연히 떨어지기 때문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방접종의 효과가 감소한 게 주된 이유라면 그럼 동일한 예방접종을 한 번 더 맞추면 되지만 변이형에 의한 효과가 만약에 크게 추가가 된 거라면 다른 걸 놔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방역당국은 이 같은 해외 연구 결과를 신중하게 분석해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언제 해야 가장 효과가 좋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새벽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내친 김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본회의는 일단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먼저 조명아 기자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법사위 여야위원들의 신경전은 결산보고차 참석한 국무위원에게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랑 지금 언론을 대하는 현 여권의 태도가 다른지 아닌지를 놓고 다투다가 결국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된다고 생각. 가만히 있어. 묻지도 않은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내 의견을 끝까지 듣고 답변하란 말이에요. 건방지게가 뭡니까? 지금 건방지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안은 물론 비쟁점 법안을 놓고도 질문이 계속되자 마음 급해진 여당 위원들은 위원장의 빠른 진행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합의된 안건이라도 위원장님 제발 좀 처리하시고. 자정을 넘기자 여당은 야당의 시간 끌기를 비난했고 야당은 차수 변경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결국 언론중재법은 여당 단독 심사를 거쳐 새벽 4시쯤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내친 김에 곧바로 본회의 처리까지 계획했던 민주당의 시도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바로 그 당일 본회의 안건에 올릴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을 야당이 들고 나와 박병석 국회의장을 압박한 겁니다.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본회의 개최를 오는 30일로 연기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언론 재갈법이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끝까지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전원위원회 토론으로 맞설 계획이어서 또 한 번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치면서 논란이 되어온 일부 내용이 손질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권력 비판 보도에 타격을 줄 거라면서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이런 우려가 지나치다고 반박합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그래도 남는 쟁점은 뭔지 이어서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새벽 법사위 심사.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 추정 요건에 허위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를 넣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중하다래가지고 고의나 중과실 추정하는 사례는 법적으로는 없거든요. 사람이 죽었다래서 무조건 고의 중과실로 보는 건 아니에요. 결국 해당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상임위부터 계속된 손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 등의 반발도 커졌습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1호를 넣는 순간 다 빠져나가요. 시민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법 취지와 체계가 다 안 맞고 다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 자유 위축 우려를 감안한 조항이란 반박이 나오면서 원래대로 유지됐습니다. 포괄적으로 좀 더 법원의 판결의 렌즈를 좀 넓히기 위한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여당은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명백한 같은 표현을 삭제해 법 적용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으로 권력 견제, 감시 보도가 실종될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중재법으로 사라지게 된 것은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입니다. 민주당은 공적 관심사 관련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는 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으로써 민주당은 또 공직자와 대기업 임원 등은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두고는 전직 공무원과 친인척, 기관 등은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 경선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징계 대상이 아니었지만 대선 여정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작 징계 대상 의원들은 아직 탈당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친이 세종시에 농지를 사들인 뒤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이 대선 후보직은 물론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윤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 비판으로 유명세를 얻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정권 교체의 명분이 희화화되고 대선 전투의 축이 허물어질 수 있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떨어져 산 지 30년이 된 부친을 엮어 자신의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였다며 권익위 조사를 비판했습니다. 의혹이 소명됐다며 윤 의원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던 이준석 대표가 직접 회견장까지 와서 만류했지만 윤 의원의 결심을 꺾진 못했습니다. 경쟁 주자들도 일제히 만류에 나선 가운데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본회의 표결이나 국회의장의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탈당 요구를 받고 있는 강기윤, 이철규, 최춘식, 정찬민, 이주환 등 5명의 의원들은 아직 탈당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도부의 탈당 요구가 강제력이 없는 만큼 상황을 관망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구성을 통한 정식 징계를 거론하며 자진 탈당을 압박했습니다. 윤리위는 구성할 것이고 그 윤리위가 저는 이 건을 다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반 징계에 그친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끼리끼리 밀실 면죄부를 준 이중잣대다. 국민 눈높이에 미달한 제 식구 감싸기란 여야 정당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했던 현지인 직원과 그 가족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대규모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391명인데 이들은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물 예정입니다. 서혜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프간인을 태운 우리 군 수송기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합니다. 손을 흔드는 모습에서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국내 이송을 추진 중인 아프간인은 모두 391명.
한국 대사관과 병원, 직원 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직원과 가족들 427명 중 현지 잔류를 결정한 36명을 뺀 전원입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 등 어린이 10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Korean people, they are very trying hard to carry us inside. I want to say thanks for all of the team of Korean people. 현재 모두 이슬람아바드에 안전하게 도착한 상황. 하지만 아프간 탈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탈레반의 검문 검색과 몰려든 인파로 카불 공항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When we start coming to the airport, we will stop blocked by Taliban. They didn't let us to get close to the airport. 공항까지 도착한 사람은 겨우 26명. 복잡한 인파 속에 이들을 어렵게 찾아냈고 미군과 탈레반의 협조 아래 버스 6대를 확보해 공항에 미처 도착하지 못한 365명을 안전하게 데려왔습니다. 작전명은 기적이라는 뜻의 미라클. 큰 수송기 한 대는 이슬람아바드에 대기하고 작은 수송기 2대가 번갈아 오가며 구출 작전을 벌였습니다. 민간 전세기 취항이 불가증에 따라 큰 수송기 3대의 투입을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8월 24일부터 카불과 이슬람아바드를 왕복하면서 아프간인들을 이송하였습니다. 이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 신분을 인정받았는데 내일 오전과 오후 수송기 2대에 나뉘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물게 됩니다. 정부는 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에 대해서도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탈레반은 해외 군대 철수와 민간인들에 대한 대피 시한을 이달 말일까지로 정했죠.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아프간 사람들의 출국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시한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과연 일주일 안에 대피를 다 마칠 수 있을지 비관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탈출하려는 절박함은 하늘에서도 보입니다. 카불 공항 입구는 차량과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살려면 떠나야 하는 이들은 밤에도 낮에도 몰려들어 하염없이 비행기에 자리나길 기다립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행운은 자격이 된다는 서류를 갖고 온 극소수에게만 주어집니다. 이젠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هرچی که صحبت میکنیم آلمان سفارتش بسته است کسی نیست وجود نداره میریم در میدان هوایی اونجا هر لحظه فیر است همون تو وحشت است سیاست‌ها رو روسو میدوانند ما روسو میدوانند 탈레반은 공항 가는 길을 차단했다며 아프간 사람들의 출국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8월 31일 정해진 철수 시한 지켜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خب بیا هم متاسفانه امریکایان ولا هم هغه خپل پخوانی پالیسي ته دوام ورکړي چې خلکو ته دعوت ورکړي الوتکو ته خېزي او په نامعلوم برخلیک په لور باندې افغانان باسي له هیواد. 시한 연장을 위해 미국은 CIA 국장을 카불로 급파했지만 탈레반 측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대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국가 IS와 연계된 테러 위협이 커졌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We are currently on a pace to finish by August the 31st. The sooner we can finish, the better. Each day of operations brings added risk to our troops.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 조력자들은 연일 미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 사이 아프간에서 7만 5천 명이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은 아직도 5천에서 1만 명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일주일이란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는 겁니다. 설령 미군과 미국 시민들을 다 구출한다 해도 미국을 도운 아프간 사람들을 전부 데려오기엔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해서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맡긴 돈은 다 어디로 간 건지, 과연 환불은 가능한 건지 먼저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오늘 머지플러스 본사와 관계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결제대행사 3곳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한 지 2주 만입니다. 주로 어떤 자료 위주로 확보하셨나요?
영등포 본사에는 지금도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90%를 환불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언제 어떻게 주겠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책임을 수습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가맹점들이 피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결제 대행과 보증보험 같은 안전장치 때문에 피해를 면했지만 작은 동네 가게들이 문제입니다. 머지포인트 앱은 여전히 일부 식당과 카페들에서 포인트를 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었어요. 머지포인트 결제할 수 있는. 머지플러스가 발행한 포인트는 최소 1,000억 원 규모, 환불은 불투명합니다. 회사는 이미 자본 잠식 상태로 확인됐고 고객들이 맡긴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권남희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일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 포인트를 발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 진척에 따라 이런 사태가 올 거라는 걸 알고도 고객들을 속였다면 사기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요즘 페이나 포인트 같은 이름이 붙은 이런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금융 서비스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죠. 고객들 돈으로 장사를 하는 거라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정작 현실은 많이 다른데요.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는 사실상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유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만으로 끝. 복잡한 모바일 결제를 간편하게 바꾸다. 요즘 사람들은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도 잘 안 갖고 다닙니다. 돈을 미리 충전해두면 언제 어디서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머니 이런 선불 서비스에 고객들이 미리 충전해놓은 잔액은 2조 4천억 원. 7년 만에 3배 이상 불었습니다. 이렇게 충전한 돈은 안전한 걸까? 이런 서비스를 하려면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자, 그중에서도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 67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금융당국이 파악도 제대로 못합니다. 일일이 스크리닝 못해요. 뭔가가 나와서 내일화망이 들어오거나 누가 신고를 한다거나 이번 경우도 머지 쪽에서 먼저 문의를 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잖아요. 고객들의 돈은 안전장치도 별로 없습니다. 선불충전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 업체가 망하면 한 푼도 못 건집니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 중국은 고객이 충전한 돈을 100% 외부에 예치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권고사항이라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심지어 쿠팡페이, 이베이 코리아, 티머니 같은 대기업들도 이런 안전장치 없이 영업하다 국회의 지적을 받고 최근에 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안전장치를 의무화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감독권을 갖고 다투느라 9달째 제자리입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돈을 정확하게 우리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라는 거죠. 이 취지는 사라지고 누구 권한이니 또 누가 관리 감독을 할 것인가. 오죽하면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예비후보 12명이 한자리에 모여 비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후보마다 7분이라는 짧은 시간도 그렇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토론회가 무산되고 열린 발표회이다 보니 맥이 빠진다, 심지어 초등학교 학예회 같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비전 발표회에는 불출마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12명이 참석했습니다. 평소보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화장도 하고 나온 윤석열 후보는 당 지도부와의 갈등을 의식한 듯 처음엔 당 통합을 강조했지만 결국 연설의 상당 부분은 이른바 반문 기조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상호 토론 형식은 아니었지만 윤 후보에 대한 견제도 잇따랐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과거 청산만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고 유승민 후보 역시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지 반문만 내세운 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권 심판만 외쳤다가는 우리는 10월 이후에는
공중에다가 그냥 주먹을 휘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후보들은 공약도 선보였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회생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담대한 투자를. 유승민 후보와 최재형 후보는 공통적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질의응답 없이 단조로운 발표 형식으로만 진행되면서 토론회를 기대했던 일부 후보들은 발표회가 초등학교 학예회 같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검증을 받자는 주장에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받아야죠. 유승민 후보는 한 발 더 나가 주식 투자도 검증하자고 호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전 발표회를 마친 국민의힘은 내일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경선 룰을 둘러싼 각 후보들 간의 줄다리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 뉴스데스크는 오늘부터 여야 주요 대선 후보를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비전을 알아보는 대담을 진행합니다. MBC의 8월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여야의 1, 2위 후보를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초청할 계획인데요. 오늘이 첫 순서로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비전 발표회 막 마치고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비전 발표회라기보다도 뭐 초등학교 학예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원래 토론을 해야 되는데 한 후보 쪽에서 토론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비전 발표회로 바뀌었거든요. 네. 뭐 누구라고 그 국민들 다 아니까 그만하고 넘어가입시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토론 때 봅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고 해서 5단계를 건너뛰고 중앙지검장이 됐어요. 네. 벼락 출세했죠. 네. 우리 진영으로 오면 당원 동지나 보수우파 국민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해야죠. 당을 장악하려고 국회의원들 줄 세우고 하는 거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그거부터 시작해서 자질 검증하고 그다음에 도덕성 검증, 가족 문제 전부 그럼 토론 때 한번 우리 다 해보자. 뭐 그런 뜻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이게 추이를 보면은 홍 후보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리가 4년 동안 나라를 경영할 그런 정책과 모든 걸 준비를 했죠. 다른 분은 갑자기 나온 분도 있잖아요. 네. 때밀려 나온 분도 있고 응? 그렇게 나온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반영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유행어가 나왔어요? 그래 뭐 무야홍이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네. 그래 이야기를 하길래 후보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네. 무대홍이 돼야지. 무대홍이 낫다.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다. 그래야 되는 게 낫지. 여권 지지층에서 이제 홍 후보님 지지율이 높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역선택이다. 그럼 그게 확장성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역선택이 됩니까? 그리고 참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오는 전화 받고 역선택을 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정치 감각이 뛰어납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넣자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실 겁니까? 그거는 일부 후보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경선판이 깨지죠. 그럼 판이 깨지는 거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홍준표 의원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심지어 큰일이다. 후보가 되면. 아니 최고위원은 중립을 지키기로 돼 있는데 특정 진영에 몸 담았다고 나는 듣고 있어요. 그 몸 담아가지고 그 경쟁하는 후보를 비방하는 사람. 그 최고위원 자격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 내가 이 징계 요청을 했는데 내년 3월 9일까지 입을 좀 묶어두려고 합니다.
홍준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다? 선진국 시대죠. 그럼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대북, 안보, 국방, 외교 전부 다 달라져야죠. 선진국 시대에 맞게. 그걸 공약화시킨다면요? 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제 활성화고 선진국 시스템으로 경제 정책을 전부 개편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집권만 하면 국가 갑질 경제를 해왔거든. 집권만 하면 재계, 경제 주체들을 압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민간의 자유가 창의, 그 정신이 지금 선진국 시대까지 오게 된 하나의 원동력이었는데. 정치인 홍준표를 이제 평가를 할 때 상반된 평가들이 있단 말이죠.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탄핵 대선이나 지난번에 당대표를 할 때는 우리 당이 거의 괴멸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집하기 위해서 야당이 지금 사실 말부이거든요. 싸우는 거는. 야당이 무슨 수단이 있습니까? 야당은 말밖에 없는데 말이라도 독하게 해야 되고 말이라도 심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한번 돌아보는 사람도 생기고 우리 편 결속도 생기는 겁니다. 요즘 조심하죠. 요즘은 당도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이제 국민들이 그런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여권 쪽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권 내 선두를 계속 유지를 끝까지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 호남의 선택이 과연 정세균, 이낙연 두 분이 단일화된다면 이재명 지사가 호남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가 우선 하나 있고 이재명 지사가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당할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원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파퓰리스트이기 때문에 선거가 저는 본선에 들어가면 1대1로 맞붙으면 굉장히 쉬워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한테 한 말씀 짧게 하시죠. 우리나라를 선진국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대북, 그리고 국방 모든 분야의 국정개혁 작업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를 좀 믿어주시고 4년 전 탄핵 대선과는 좀 달리 저희 당에게 힘을 좀 보태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자, 도쿄 패럴림픽 개막 첫날 남자 탁구에서 펼쳐진 명승부를 소개해드립니다. 중증 장애에도 휠체어 대신 입식 경기를 선택한 한국의 박홍규 선수. 상대는 라켓을 입에 물고 나선 이집트의 하마투 선수였습니다. 승부를 떠나 인간의 한계엔 끝이 없다는 걸 보여준 감동의 경기를 현지에서 송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휠체어를 타고 경기장에 들어선 박홍규. 16년 전 사고로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됐고 이제는 왼쪽 팔도 감각이 없는 상태지만 장애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포기하고 일어섰습니다. 재활을 목적으로 운동을 한 거였었거든요. 재활을 안 하고 휠체어를 탔으면 지금까지도 일어서지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살 때 기차 사고로 양팔을 잃은 하마투. 맨발로 공을 띄어 올리고 손 대신 입으로 기가 막힌 서브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48살 두 동갑내기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는 혼신의 랠리를 주고받았습니다. 마비된 다리로 몸을 지탱하며 감각이 없는 팔로 스매시를 꽂아넣고 라켓을 입에 물고 고개를 돌려가며 믿기 힘든 공격과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결과는 박홍규의 3대0 완승. 하지만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한 두 선수 모두가 승자였습니다. 시합을 하고 나니까 좀 시원하네요. 이제 시작이긴 한데 뭔가 이제 이뤘다는 거에, 시작을 했다는 거에 좀 시원합니다. يعني أنا شعور طبعا أي واحد في العالم كله يتمنى إنه يقف في أكبر حدث رياضي في الأولمبياد، وشعور طبعا سعيد إن أنا موجود في وسط أفضل لعيبة في العالم. 20분 만에 끝난 짧은 승부. 하지만 그 여운은 길게 남았습니다. 진정한 도전의 의미도 깊게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한 부사관이 상관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스스로 삶을 정리하려 했다는 사건. 역시 부대가 얼마나 허술하게 조사하고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 했는지, 또 피해자를 어떻게 고립시켰는지 그 의심스러운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증거 자료를 잃어버렸다는 증언까지 나왔는데요.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해자인 육군 A하사 측이 추가로 공개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가해자 B중사는 A하사가 전화를 안 받고 무시한다. 다가가면 피한다며 이제 좀 받아달라는 문자를 새벽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보냈습니다. 또 가해자인 B중사가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아가라고 부른다든지 아무래도 조금 자기 여자친구나 그런 사이가 아닌데도 좀 되게 그런 걸 과시하는 느낌? A하사가 부대에 신고한 뒤 사단 소속 양성평등 상담관이 배정됐는데 석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담관에게 제출했던 주요 증거물들이 사라진 겁니다. 상담관은 상담 첫날 A하사가 피해 사실을 정리한 서류를 가져갔는데 빗물에 젖어 유실됐다고 말했고, 가해자가 보낸 편지 일부도 잃어버렸다고 답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도운 부대원들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습니다. 부대원 일부가 B중사와 더 오래 근무했는데 왜 피해자 편을 드냐, A하사를 왜 도와주냐는 등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한 명은 견디다 못해 전출을 신청해 부대를 떠났습니다.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동생이 더 고립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의혹에 대해 육군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해자의 여동생이라는 청원인이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성추행은 절대 없었으며 A하사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오빠가 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지난 5월 MBC가 척추 전문 병원인 인천 21세기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불법 대리 수술 실태를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병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 병원의 공동 원장 3명을 포함한 6명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능숙하게 허리 수술을 진행하는 이 남성은 의사가 아닙니다. 병원의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 과장 A씨입니다. 지난 2월 척추 전문 병원인 인천 21세기 병원에서 이루어진 대리 수술. MBC는 수술복을 차려입은 행정 직원이 버젓이 환자의 몸을 절개하거나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일주일 뒤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석 달 만에 관계자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리 수술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공동 원장 3명과 지시에 따라 대리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3명 등 6명이 대상입니다. 원장 3명에게는 단순 의료법이 아닌 특별법인 보건범죄 단속법을 적용했습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에 그치지만 보건범죄 단속법의 부정의료 조항을 적용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환자들을 속여 수술비를 받은 것에 대해 사기죄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측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상해죄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의료진들이 팔을 환자의 신체에 댄다라는 거는 특수상해죄에
죄책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제명은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병원 측은 수사 과정에서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지금 그런 입장이 못 돼서 나중에 전화하시면. 경찰은 또 다른 병원 관계자 9명도 함께 입건하고 확인되지 않은 대리 수술이 더 있는 건 아닌지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오염수를 해저 터널을 통해서 1km 밖에 있는 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멀리 내다 버리면 문제가 없다는 건지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일본 어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고 우리 정부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는 약 127만 톤. 바다에 버린다는 방침을 밝힌 지 넉 달 만에 구체적인 방류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원전 앞이 아닌 먼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염수를 바닷물의 100배로 희석한 뒤 원전 지하에서 바다 쪽으로 해저 터널을 뚫어 연안에서 1km 떨어진 먼 바다에 방류한다는 겁니다. 沿岸から約1キロ先に放出をするというふうな考え方をしてございますが、しっかりと今後希釈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直接確認をした後に放水を 이렇게 하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더 쉽게 희석할 수 있고 수산물 오염 우려로 인한 어민들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먼 바다에 버린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漁業者とか福島県はこんなにバカではないよ。海の中では拡散するんだから、1キロ先だって。海ってよ、動いてるんだから。 환경단체들도 오염수 문제를 감추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流している様子なんていうのは全く見えないわけで、見えない形で不安を忘れさせようというのかな。最終的にはセメントと混ぜて固めると、地中で保管をすると。 한국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해양 방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은 지난 6월 한국이 요구한 한일 양자협의체 구성에 묵묵부답입니다. 그 사이 해저터널 방류 방안을 결정했고 올해 안에 터널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3년 봄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중1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뒤 촬영까지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퍼뜨리겠다면서 피해자에게 협박까지 했다는데요.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남학생이 만 14살이 안 되는 촉법 소년이라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1 여학생과 한 학년 위 남학생이 나눈 SNS 대화 내용입니다. 여학생이 내 거 영상 뿌리지 말라 하자 남학생은 뿌린 적 없다, 지운 지 오래라고 답을 합니다. 나 너 영상 뿌린다? 이러면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주장을 했어요. 우리 시옷 이렇게 죄송하다고. 지난 5월 이 여학생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 된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평소와 달라 보이는 딸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자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써보라고 했고 여학생은 지하실 같은 곳에서 때리고 몸을 만졌다, 영상을 찍혔다, 오라고 하고 안 오면 뿌린다고 한 적 있다고 적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으로 이어지는 이곳까지 피해자를 데려와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 모습을 촬영까지 했습니다. 싫다고 거부하면서 밀었는데 밀리면서 애 손에 있던 게 보인 거예요. 카메라가 켜져 있는데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는데. 영상을 뿌린다고 협박하면서 추행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고 장소에 따라 점점 수위도 높아졌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남자애가 저희 애기한테 나쁜 짓을 좀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CCTV 같은 것도 없고. 경찰에 신고해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됐지만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살이 안 되는 중학생으로 형사처벌을 안 받는 촉법 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남학생 측 변호인은 사과 편지를 수차례 전하려 했지만 받지 않아 전달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달라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가 사건을 맡았는데 처벌 수위는 2년 이하 소년원 송치가 최대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피해자는 계속 피해만 입어야 되고 가해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되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청소년 범죄 소식이 또 있습니다. 중학생 4명이 대낮에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벤츠 승용차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면허도 없이 3km 가까이를 달렸는데 경찰과 시민들이 길을 막아서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운전을 해보고 싶었다면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얀 벤츠 승용차 한 대를 다른 승용차와 택시가 가로막아 세웠습니다. 경찰이 몸으로 막았는데도 계속 갈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아달라고. 경찰관이 운전석을 열려 해도 문은 잠겨 있습니다. 창문을 손으로 두들기면서 나오라고 소리쳐도 문을 잠근 채 버팁니다. 잠시 뒤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들, 한눈에 봐도 체구가 작은 청소년들입니다. 처음에 음주운전인가 싶었는데 애기들이 내리니까 되게 좀 진짜 당황스러웠죠. 이들은 동네 친구 사이인 중학생 4명으로 경기도 안산의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길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서 있는 차를 발견하고 올라타 운전한 겁니다. 차라리 이제 그렇게 빼밀어 잡히지 않는다면 혹시 키가 문이 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문을 열었더니 열리니까 이제 운전한 걸로 현재. 원래 차가 세워진 곳에서 2.7km를 버젓이 운전했는데 도난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시민들이 도와 20여 분 만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면서도 전혀 반성하는 김이 없이 취재진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운전해보고 싶었다며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명 중 2명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인 촉법소년입니다. 경찰은 촉법소년이 아닌 2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입건해 추가 범행이 없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경찰의 암행 순찰차가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신호 위반이나 휴대전화 사용,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례가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반년 동안 3,0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시속 100km로 바로 따라붙는 암행 순찰차. 추격전 끝에 붙잡힌 이 운전자는 무면허에 보험도 없는 18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합니다. 앞으로 진행하세요. 따라오세요. 그런데 운전자는 자녀를 데리러 온 거라면서 경찰관을 손으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못했다 진짜.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나 서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 16년 도입된 경찰의 암행 순찰차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도 단속합니다. 겉모습은 일반 승용차지만 단속을 할 땐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립니다. 암행 순찰차라는 거 아셨어요? 당황했어. 고속도로에서나 하는 줄 알았는데. 암행 순찰차는 전혀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많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지난 6개월간 신호 위반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무려 3,1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배달이 잦아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위반이 1,000건이 넘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간 뒤에도 곳곳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에서는 시간당 7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오늘 밤 자정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더 온다고 하니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강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양정교차로입니다. 빗물과 토사가 뒤섞여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퇴근길 차량들이 몰리며 거북이 걸음을 이어갑니다. 태풍 복구 작업을 막 마쳤지만 갑자기 쏟아진 강한 빗줄기에 속절없이 침수 피해가 반복됐습니다. 하수구 간이 막혀가지고 땅속에서 뿜은 오죠 그냥 치고 올라오고 있지. 부산에는 오후부터 시간당 7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단 30여 분 만에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남구에서는 버스 정류장이 폭우로 침수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연제구에서도 교차로가 흙탕물로 뒤덮여 귀가하던 시민들이 인도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해운대구와 사하구, 영도구 등에서도 굵은 빗줄기가 몰아치면서 도로가 침수됐고 세병교와 연안교 등 하천 하부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자정까지 국지성 호우를 동반한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남쪽 지방의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중국 대륙 쪽에서 내려온 상층 한기랑 이렇게 만나면서 생긴 정체 전선에 의한 비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밤 10시 20분쯤 만조가 예상된다며 해안가와 강가 주변은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포항의 한 마을에서는 17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로가 끊기고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불과 반나절 만에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굵어진 빗줄기에 마을 하천이 제방을 넘더니 순식간에 마을을 덮칩니다. 하천 인근의 시장이며 학교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합니다. 물이 넘어올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 넘어와가지고 막 이 갑자기 닫히니까 뭐 겁나가지고 도망가려고 도망가도 못 가겠고. 밀려온 토사가 운행 중이던 순찰차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나는가 하면 마을 제방이 무너지면서 고립된 주민 2명이 소방 헬기에 구조됐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이리 물이 넘을 줄 모르고 준비를 안 했다 카요. 그런데 다리 위에 물 넘을 때만 탁 다치고 난 다리 다 다쳤어요. 순식간에 들어닥친 물에 31번 국도 이맘교 일부 구간이 떠내려가 도로 통행마저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 옆 학교 교사와 학생 80여 명이 4시간여 동안 고립됐습니다. 불과 2-3시간 동안 쏟아진 폭우로 하천물이 다리를 덮쳐 교량 연결 부위가 완전히 파괴됐다가 지금은 이렇게 임시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 수십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인근 1,500여 가구의 전기와 통신이 일제히 끊겨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포항시 죽장면에는 소규모 촌락이 많아 마을 진입도로와 농경지, 주택 등 상간 지역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 사이 물이 왜 굉장히 불어가지고 아이고 정말 뭐 장난이 아닙니다. 마을 전체가 뭐 담이 붕괴되고 뭐 집안에 물이 들어가고. 포항시는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통신 두절과 침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중국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과정에 이른바 시진핑 사삭을 넣어서 학생들의 두뇌를 무장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상하이시는 초등학교 영어 시험도 없앴는데요. 내년 당 대회에서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우상화 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단속 반원이 강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선생님의 목덜미를 잡아 밖으로 끌어냅니다. 벽으로 몰아붙이더니 손가락질을 하면서 훈시를 늘어놓습니다. 중국 안후이성에서 벌어진 과외 단속 현장입니다. 지난달 중국 당국은 사실상 사교육을 금지했고 해외 교재도 못 쓰게 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면에 더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내는 이념을 통제하려는 게 목표라고 분석했습니다. 공교육도 이른바 신시대 중국식 사회주의인 시진핑 사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시가 초등학교 영어 시험을 폐지하고 시진핑 사상을 필수 과목으로 선정하더니 아예 중국 교육당국은 학생의 두뇌를 무장해야 한다며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재에 시진핑 사상을 넣기로 했습니다. 引导学生体悟其中蕴含的爱国情怀、中华人文精神等为主要载体，弘扬崇德向善的传统美德。 내년 당대회를 앞둔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노리고 사상 통제와 우상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홍콩 일간지 명보는 문화대혁명 시기 마오쩌둥 사상이 모든 교과서에 기재됐다며 당시와 같은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최근 부의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해소를 재집권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건데 당국의 집중 규제를 받고 있는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는 9조 원을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대표적인 SNS 서비스죠. 페이스북에는 사진을 올리면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해서 누군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얼굴 정보를 수집하면서 가입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됐는데요.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단체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사람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제 얼굴을 눌러보니 누군지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사진만 보고도 그게 누구인지 페이스북이 단번에 알아내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2011년부터 이용자들이 올린 사진에서 방대한 얼굴 정보들을 수집해왔습니다. 눈과 눈 사이의 거리와 같은 숫자로 환산된 얼굴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합니다. 페이스북은 가입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만들어놨지만 기본값을 동의로 해놨습니다. 이용자들이 따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한 겁니다. 이런 수법은 2019년 9월까지 계속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6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인 이용자의 얼굴 인식 정보가 수집된 경우가 약 20만 명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를 자동으로 동의시킨 것만 문제 삼고 기존 가입자들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용자에게도 적극적으로 나는 이러한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을 하겠다 선택했을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어떤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페이스북의 이런 수법은 이미 미국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가입자 160만 명이 페이스북에 집단 소송을 냈는데 지난 3월 7,600억 원의 합의금을 줬습니다. 페이스북은 얼굴 인식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며 개인정보위원회의 결론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작년에도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도쿄 패럴림픽 첫 한일전에서 탁구의 차수용 선수가 놀라운 집중력으로 집념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명우 기자입니다. 라켓을 붕대로 고정시키고 대회 첫 한일전에 나선 차수용. 날카로운 백핸드로 첫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공을 네트에 바짝 붙이며 상대를 몰아붙였지만 베테랑 미나미에게 두 게임을 내줘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차수용의 끈기가 빛났습니다. 휠체어를 빠르게 앞으로 밀어 받아치는가 하면 상대가 손 쓸 수 없는 번개 서브로 2대2 동점.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게임이었습니다. 7대10까지 밀리면서 한 점만 내주면 패하는 위기에 몰렸지만 놀라운 집중력으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당황한 상대가 타임까지 불러 흐름을 끊었지만 차수용은 내리 5점을 따내면서 12대10 기적같은 재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포기는 안 했고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진짜 도쿄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애국가를 울리고 싶습니다. 두 대회 연속 메달을 노리는 서수연은 단 넉 점만을 내주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11분 만에 예선 1차전을 승리했습니다. 수영에서는 리우 대회 3관왕 조기성이 새롭게 도전한 평영 50m에서 6위에 저병 100m에 나선 조원상은 7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패럴림픽 출전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아프가니스탄 태권도 선수 쿠다다디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3국으로 탈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주일 전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던 쿠다다디.
و به نمایندگی از زنان افغانستان نیت و قصد من این است که در بازی المپیک شرکت کنم. پس دست مرا بگیرید و مرا کمک کنید. 어제 패럴림픽 개막식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선수 없이 국기만 입장했는데요. 오늘 쿠다다디와 남자 육상 선수 라소울리가 호주 정부의 도움으로 무사히 카불을 탈출해 제3국에서 대기 중이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선수의 현재 사진도 공개됐는데요. 쿠다다디가 다음 달 2일 예정대로 태권도 경기에 출전한다면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여성 패럴림픽 선수로 기록됩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팀 훈련을 소화하며 부상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구단 SNS에 공개된 요리스의 300경기 기념식. 동료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고 손흥민도 환한 얼굴로 축하했습니다. 훈련은 물론 비대면 팬미팅까지. 이 정도면 이제 부상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대표팀 스태프가 선수한테 직접 연락을 했고 문제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음 날에도 대표팀 팀닥터가 구단 팀닥터에게 연락을 해서 몸 상태가 괜찮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같은 부위를 다친 전력이 있는 데다 월드컵 최종 예선 때문에 앞으로 석 달 동안 매달 소속팀과 대표팀을 오가야 하기 때문에 체력 관리와 부상 재발 방지가 경기력 못지않게 중요해졌습니다. 아프리카 농구에서 나온 괴력의 덩크입니다. 백보드가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나버렸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뉴스였습니다. 때늦은 가을 장마에 좀처럼 마음 놓기가 어려웠는데요. 내일은 잠시나마 정체전선이 물러서면서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쉬어갑니다. 수도권 북부와 영서 북부로는 내일 낮 동안에 가끔씩 비가 오겠지만 비의 양이 최고 20mm로 많진 않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전국에서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시금 장마철의 꿉꿉함도 느껴지곤 하는데요. 내일도 남쪽에 습한 공기가 머무는 탓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한낮에 서울이 28도, 광주와 대구 32도 안팎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현재 구름만 머무는 서울과 달리 경북 북부와 남해안 지방에는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일대에는 정체전선이 머무는 가운데 경남 거제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늦은 밤까지도 이어집니다. 내일 출근길 대부분 지방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낮 동안 남부지방에서는 구름 사이로 해가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여수 24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구와 전주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도 장맛비가 계속되겠고요. 이 비가 소강 상태에 들 때도 흐린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